말할 거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고, 말로 해도 되고 상관없고. 강민아 안 죽었어. 자, 볼게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는 왜? 소나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나오는데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뭐냐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라는 건 자,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면 1인칭, 나오지 않으면 3인칭이에요. 이 작품 소나기에는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럴 때 관찰자 시점은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만 제시하고 여기다 더불어서 하나 더 가를게.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해설해주지 않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걸 하는데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대화나 행동으로 주로 표시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는 직접 설명해주지 않는다. 시고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토적이라는 얘기고요.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쓰고 있고 시적인 문장의 표현들이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아닙니다. 뚜렷한 갈등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여운을 주는 결말 처리, 대화를 듣고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 소녀가 죽었다는 거 알게 해주고 그에 대한 소년의 직접적인 반응은 드러내지 않은 채 그대로 소설은 끝납니다. 시험 문제는 소설에 나온 장면과 희곡, 시나리오에 나온, 각본에 나온, 대본에 나온 장면의 차이를 시험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구성과 내용 보시면 개울가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개울가에 있는 중감다리가 둘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때 건너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소년에게 소녀가 돌을 던지죠. 바보라고 하면서. 자, 그 돌을 맞고 소년 맞지는 않죠? 어쨌든 던지는 거고. 소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소녀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조약돌은 플러스 소년에 대한 관심이 소녀가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소년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개에서 소녀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산으로 놀러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깨물어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소극적이었던 소년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소나기를 만나요. 이 소나기가 결국 소녀를 죽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결국 이게 복선이 돼서 소녀의 죽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죠.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수수탄소로 들어갔을 때 꽃이 망그러지고 꽃묶음이 망그러진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소녀가 나중에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이고 그런 소년이 불어난 물을 건널 때 소녀를 업고 건너면서 이게 나중에 옷에 묻은 흙물의 계기가 되죠. 자, 소녀를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고요.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나타난 소녀는 자기 집에서 가져왔다면서 대출을 주면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는 걸 아쉬워하면서 소녀는 소녀를 주기 위해서 대출을 이별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애정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호두를 서리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소녀가 죽게 된 걸 알죠. 이런 유언을 남겼을 때 소년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옷,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을 주면서 여운을 주면서 내용은 끝납니다. 결말 처리 방식을 보시면요. 생략법, 말줄임표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생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만들어. 그래서 소년의 감정이 어떠했을지는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상상으로만 봐야 돼. 소설의 경우. 자, 비극적인 결말. 소나기가 의미하는 거죠. 순수하지만 짧았던 사랑. 소나기는 잠깐 쏟아지다가 말잖아요. 그런 제목의 의미 그대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자, 대추, 호두, 얼룩수탉은 대추는 소녀의 마음이고 소두랑 얼룩수탉은 소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소나기를 통해서 결국 죽음의 계기가 되고요. 대신 둘이 가까워지는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죠. 짧은 사랑을 상징한다, 소나기. 자,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짧게 표현되는데 뭐 여기 따가운 가래섬에 말라가는 풀냄새, 청각은 없고 촉각, 시각, 후각, 따갑다 이런 거, 풀냄새, 후각, 따갑다, 촉각, 햇살, 시각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표현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시골틱한 소재를 쓰고 있고 갈대밭 갈꽃 가을 햇살, 자 계절감을 드러낸 가을이라는 조약돌 둘 사이 소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하는 소재를 쓰이고 있고요. 여기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나왔습니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겠지만 직접 해설해주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해설해주지 않아요. 관찰만 합니다. 이때 관찰만 한다는 건 대화나 행동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얘기예요. 소설에서 보시면 진검들이 한 건데 앉아서 장난치는 소녀고 여기서 소녀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윤초신의 증손녀, 증손녀니까 어떻게 돼요? 윤초신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자, 이렇게 있으면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있을 때 할아버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소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증손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게을뜨게 앉아버렸고 소극적인 소년의 모습입니다. 자, 뭐 팔강증 하얀 이런 묘사들, 외양에 대한 묘사들, 행동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 그러다가 하얀 조약돌을 던지는 장면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만 관찰하게 하고 소녀의 마음이 어떤지는 직접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바보하면서 사는 거죠. 심리를 직접 설명해주지 않는다. 행동만 얘기해주고 있다. 하얀 조각들의 기능 아까 얘기했습니다.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드러내죠. 소설을 이제 대본, 영화 대본이라고 드라마 대본으로 바꿨을 때 이 대본 내용 좀 어려우면 민준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지? 유튜브에서 소나기 영상 찾아보면 있다고 하거든. 영상 꼭 봐봐.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 소설과 대본의 가장 큰 차이. 소설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본엔 서술자가 아예 없어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등으로만 진행됩니다. 해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끝날 때 나오는 부분들 서술자 없이 말과 행동으로만 눈을 반짝 뜨는 행동들 끝나는 곳의 내용은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영화의 장면처럼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 자, 닭 한 마리를 알들고 있지. 이거를 거기 가져다 줄 건데 수탉으로 가져와 달라는 거. 이 수탉이 바로 뭐야?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임시댁 제사 때문에. 어쨌든 대사와 행동으로만 구성된다는 거.
자, 소극적이라는 캐릭터 알고 있겠고요. 시골에서 사는 건강한 모습인데 그것을 싫어하는 이런 부분. 싫었다, 내면 심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전제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소녀의 하얀 피부와 달리 까만 내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고요. 열등감. 이런 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의 어떤 특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내면 심리 해설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자, 손에 무릎에 핏방울이 맺혔고 소년이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송아지를 타자고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었고요. 자, 여기 지금 소녀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적극적인 소녀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놀러 가는 장면에서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소년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윤초 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선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장면에. 이런 대화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원작에 비해 윤초 씨는 소설에서는 증조 할아버지 정도의 정보로서만 나왔을 뿐. 자, 그런데 여기는 직접 등장하는 거죠. 자, 논밭은 소녀의 치료비로 돈을 썼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건 살리기 위해서 집을 팔고 이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여기 소녀의 아버지는 땅을 빌려서 내 논밭을 넘겨서 소장일은 계속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는 소장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빌려서 하는. 근데 소장농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서 좀 드러나는 소재의 내용이에요. 자, 장씨라는 인물이 또 새롭게 등장합니다. 드라마 대본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큰돈을 벌어서 윤초 씨의 집을 사게 되는 결국. 소설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싸가지가 없고 윤초 씨와 갈등 관계가 있는 그런 음흉하게 웃는 장씨의 이런 행동 지시문에 통해서 장씨가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봉순도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소년을 짝사랑하는 인물로 약초라 나무를 캐러 다니는 인물인데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죠. 산삼을 왜 찾으려고 그래요? 소녀는 소녀를 위해서 찾던 거지. 자, 공통적으로 제시된 사건입니다. 소설 속이랑 드라마 대본에 대화를 나누고 산에 놀러 가는 장면, 소나기가 와서 소나기를 피하는 부분, 꽃묶음이 망그러지는 이런 부분들. 꽃묶음이 망그러지는 거는 우그러드는 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고 떠나야 된다는 이런 상황, 이별을 앞두게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공통적인 거고요.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끝났는데 추가된 사건은 이런 것들. 이 드라마 대본 속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소녀가 얼마나 앓고 있는지는 소설 속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직접. 양평댁도 안 났었어요. 이런 부분 없었던 내용이고 봉순 산삼이 있어? 라고 해서 산삼을 구하고자 하는 소년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 돌탑에 조약돌을 쌓는 소년 그리고 죽고 나선가 죽기 전인가 어쨌든 그래서 쌓았다가 그 전에 죽기 전에 쌓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돌탑
화난 사람은 여기에다가 화풀이 하는 모습이고, 아파서 앓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추가된 장면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에서 이런 배경들이 형태적인 소재, 대본에서는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다 나눕니다. 원작에는 나오지 않는 공간이에요. 시간적 배경, 가을방은 갈대밭, 가을, 갈대꽃, 가을입니다. 자, 요 장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벌컥 뛰쳐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은 장면이었죠. 음, 음. 자, 여기 뭐 비단주의 만드는 개울가 이거고, 자, 순행적 사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고, 드라마 대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소재 역할, 하얀 조약돌, 소녀의 관심이나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소년의 행동은 소년의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얘기하고,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묻은 이것들 추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갈림길은 이별을 암시하고, 대추는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이고, 호두는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입니다. 얼룩수탁 이런 것들 지겹죠. 자랑스러웠다 이런 것들,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이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보통 직접과 간접 구분하세요. 산삼에 이런 거 추가된 소재들입니다. 돌탑을 쌓는 것도 추가된 거예요. 자, 고무신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드라마 대본은 이런 특수 용어를 사용하고, 공간적 배경에 따라 혹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번호를 매깁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인서는 화면을 삽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꽃묶음이 우그러진 거, 소녀의 죽음, 이미 져버린 도라지 꽃, 이런 것들. 자, 소나기의 의미입니다. 위기감을 조성하고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소녀의 죽음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녀가 소녀의 짧은 사랑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 정도만 봐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글. 잠깐만 봅시다. 어딨지? 없나?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쉬고 있어봐. 찾았다. 돌면 안 돼. 딴짓 하지 말고. 준영이, 고환이.
인원이 왜 줄었지? 누가 빠져나갔나? 아, 철안이 배터리 갑시다. 했던 겁니다. 자음자. 자, 우리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말은 초성, 중성, 종성. 자,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내지는 받침 이렇게 됐을 때 초성자는 17자 자음에 해당이 되죠. 자음 가나다라 봐봐서 중성자는 11글자를 만들었어요. 모음자. 그래서 총 훈민정음 당시에는 28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 더 있는데 일단 만든 건 28개. 그럴 때 이 문자를 만드는 원리는 뭐냐? 종성자는 초성의 17개를 다시 썼습니다. 초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받침에다 갖다 쓰면 됐고요. 글자 제작하는 원리는 일단 기본자를 상형을 통해서 만들고 나머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초성자는 총 17자였습니다. 기본자 뭐 했어요? 발음기관 상형했어요. 기억은 뭐?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맞는 모양,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 입모양, 시옷은 이빨, 그리고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목청의 모습. 자, 그 나무 사이라고 하는 5개 기본자를 만들고 획을 가해서 소리가 더해짐에 따라 세지는 것에 따라 획을 한 차례씩 더 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가획자라고 하고, 자, 획을 더한 건 맞지만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닌. 그래서 가획의 원리는 획이 더해지는 데에다가 세기도 가해질 때 우리는 가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자는 획은 더해진 건 맞지만 세기가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체자. 얘 니은,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17개. 자, 모음, 천지인, 중성자 모음, 기본자 하늘, 땅, 사람을 그렇게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상형, 천지인을. 그리고 요것들을 점을 각각 한 번씩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찍어가지고 오아와 우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을 한 번씩 더 찍죠. 요야, 유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뭐라고 불렀어? 합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혀끝이 윗잇몸, 입모양, 이해 모양, 목구멍 모양. 요거 좀 전에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기본자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오와 우어 한 번씩. 자, 합성입니다. 합성. 합성이에요. 자, 훈민정음을 만드신 창제한 정신은 뭐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겨.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주. 우리는 달라. 우린 우리야. 실용. 쉽게 익혀서 편히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 28자를 만듭니다. 이런 건 창조 정신이라고 해도 돼요. 남의 거 베끼지 않았다. 자, 읽어볼게요. 상형.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자음자 17자, 아까 했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다가 가역한 다음에 이체자, 모음 11자, 천지인에다가 합성해서 초출자와 제출자 만들었죠.
그래서 28자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음자를 만든 원리의 큰 특징은 자, 발음기관이라는 거. 이걸로 특가. 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상형입니다. 상형 본뜬다는 거. 첫 번째 기본 자음자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몸. 아까 얘기했던 표에서 봤던 겁니다.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 마지막 이응은 목구멍. 이렇게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뭐 상형. 자, 모음의 기본자는 석자,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데 그 말은 그 나무 사이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게 아니야. 모음자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다. 아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 천지인을 본떠서 모음자의 기본자를 만들었다.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상형. 이걸 이런 식으로 외우면 더 복잡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려진 요 표, 뭐 이런 형태로 외우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표의 형태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뿌리는 거 그나무 사이 천진 됐고요. 자, 기본자는 그나무 사이. 기본자는 어떻게 만들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천지인을 본떴다. 기본자 중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니은. 다음 모음자의 기본자 중 기본자 중입니다. 하늘을 본떠 만든 것 점 아래야. 자, 자음의 경우는 가획, 모음의 경우는 합성. 갑시다. 기본자가 다섯, 기본자가 셋, 28자가 됐을까? 그 의미는 더하고 합한 건 합성, 획을 더한 건 가획. 자음자의 경우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추가한 것, 그 가획된 자음자가 9자였죠.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읓, 여린 히읗, 히읗. 그래서 몇 글자? 9자가 가획자입니다. 와, 그 기본자는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요거 중요하죠.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기본자와 가획된 자음자는 세종대왕은 기본 글자로 총 17자의 자음을 완성했다. 자음 17자가 생각하는데 이응, 예디응과 리을, 반치음은 소리의 성질이 더 세지 않음에도 기본 자음자의 기본자의 획을 더해 만들어. 자, 획을 더해서 만든 건 맞아. 자, 볼게. 이렇게 봅시다. 여기 가획이라는 말은 기억하세요. 획을 더했습니다. 에다가 동시에 세기도 커지는 거죠. 2차자는 어때요? 획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세기가 세지진 어디로 왔어?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소리가 얘는 세지 않습니다. 자, 합성의 원리에 따라 이번엔 합성입니다. 합성. 여기에서 이거 만들 때도 합성. 이거 만들 때도 합성. 기억하세요. 합성입니다. 가액의 원리는 뭔가?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한 것. 미음의 획을 더한 건 비읍과 피읍. 이체자에 해당하는 건 예디음,
리을 잠깐만. 이체자에 나오는 거 이거. 의에 점을 하나 합쳐놓는 거 뭐 나오겠죠. 이에 점을 한번 합친 건 아나 어겠죠. 자, 또 갑시다. 자, 합자라는 단어, 합성이라는 단어랑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합자는 뭐냐? 자음자와 모음자는 어떻게 글자를 이뤘을까?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글자가 되고, 자음자는 초성, 모음자는 중성, 자음자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있을 때 여기 자음 들어가고 모음 들어가고 여기 자음 들어갈 수 있는. 더해야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자, 자음과 모음을 합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없이 자음 모음만 혹은 자음 모음 자음 합칠 수도 있고 이차는 자음자 모음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문제를 완성할 수 있다. 자, 음절의 표기 방식 여기에 초성의 이음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초성의 이응은 발음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써준 거예요. 받침의 이응이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걸 우리가 합자라고 합니다. 자, 물을 마신다를 이렇게 음절 단위로 모았을 수도 있지만 풀었을 수도 있는데 풀었을지 않고 이렇게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한글은 이 중에 음소 문자에 해당한다. 음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그냥 자음 모음이라고 얘기해요. 문자가 자음과 모음을 나타내는 발음을 나타내는 문자. 그런 걸 우리가 음소 문자라고 합니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 만든 글자를 찾으시오. 자, 자음자와 모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 시. 자, 국은 뭐예요? 자음자와 모음, 그 다음에 자음이. 어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초성의 이응은 발음 안 됩니다. 시가 자음자, 모음자 더하는 거고 가는 뭐예요? 국이랑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 자음이 결합된 거지. 자, 상형, 기본자, 기본자. 기역보단 키읔의 소리가 강하고 니은보단 디귿티읕 소리가 강하다. 아와 아가 만들어진 건 합성. 합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음소 문자, 음절 단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시다. 훈민정음이라는 용어 볼게요. 훈민정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문자 이름을 가리키기도 하고 책 이름을 가리키기도 해요. 문자 이름이기도 하면서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문자의 이름엔 훈민정음만 있지 않고 한글이라고도 불렀고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아해 글이라고 했고 국문, 언문, 암글, 정음 등등의 말로 훈민정음과 같이 쓰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다. 자, 보면 국어는 한국어를 얘기를 하고 한글은 고유 문자가 가리킨다. 달라요. 다릅니다. 국어는 문자가 아니라 한글이 문자고요. 국어는 한국어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한글과 국어는 같은 말이다. 아닙니다. 한글은 문자 얘기하는 거고요. 국어는 한국어 얘기합니다. 우리말.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만들었다. 아니에요. 우리 글을 우리 글을 만들었습니다. 문자를.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말은 우리 글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문자가 있기 전에 우리 말이 먼저 있었고 우리 글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죠. 훈민정음 글자 이름이면서 책 이름이다. 오케이.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한글은 문자의 명칭인데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건 그게 아니라 책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한글은 문자 이름이고요. 책이 기록됐어요. 요게 세종대왕이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요게 바로 뭐 자주정신.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해도 얘기 못하니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얘기했어요. 애민정신. 늘 편하게 쓰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 실용정신. 여기 새로 28자 만든 건 창조정신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배웠을 수도 있어. 자, 가나다가 뭘 얘기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가의 한글 자음자 영어 알파벳이 볼 때 우리가 비슷한 계열의 소리는 글자 모양도 비슷합니다. MTD나 얘네 둘 다 혀끝이 위등부터 나는 소리인데 한글의 경우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알파벳은 소리가 비슷해도 모양과는 유사성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의 모양을 보고 소리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 아와 A 소리가 비슷한데 한글의 아는 항상 아로 난다. 한 가지 소리만 나지만 알파벳의 A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 그래서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쉽다. 기억은 풀어쓰기이고 니은은 모아쓰기인데 둘 다 가능하지만 모아쓰기는 음절 단위로 쓰는 건데 모아쓰기가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좋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 이거는 안 들어가지. 소연아. 설득 전략. 설명 방법 들어가는 거지. 네? 3-1과 3-2 설명 방법 파악하면 이렇게랑 머리카락이랑 네, 수영이랑 네. 정전기 그것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걸요? 또 뭐가 있어요? 2- 설득, 인성적 전략 그 안 했어요. 이거 들어가? 아니요? 안 들어가나? 네. 우리 문제는 풀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게 처음 보는데? 뭐지? 흑인 운동, 마틴 루터 킹. 이건 뭐지? 아, 너네가 아니구나. 이건 누구랑 했던 거지? 아, 이거 중상 거다. 쏘리. 그럼 이거 봅시다. 자, 얼마 안 남아서 좀만 참아줘. 아, 지겹게 합니다. 지겹게. 설명 방법.
자, 분석. 다시 한번 얘기할게. 구성이라는 단어 쓰면 어쨌든 이건 해체하고 해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해당하는 걸 다 합치면 하나의 완성품이 됩니다. 하나입니다. 한 개가 대상이에요. 한 개. 분류는 여러 개입니다. 둘 이상. 그래서 하나의 시계를 벽시계, 손목시계, 탁상시계 등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의 시계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시계를 초침, 분침, 시침, 푸사판으로 분해할 수 있죠. 이건 분석이에요. 그리고 분석의 경우는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용어 쓰이면 얘네는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분석이에요. 얘네를 합치면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시계를 벽시계, 손목시계, 탁상시계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의 시계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벽에 부착하는 시계, 손목에 차는 시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게 분류입니다. 근데 이거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나눴잖아. 학교에서 뭐라 그랬어? 구분이라고 했고. 반대로 가게 되면 자, 벽시계, 손목시계, 탁상시계 등을 우리는 시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 이 경우의 설명 방법은 분류가 된다. 기억해줘.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데 초반에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뭘 다룰지를 소개합니다. 그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해서 사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왜 생긴지 설명하고 그때 바로 정전기가 왜 생기냐를 얘기하지 않고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정전기란 뭐뭐다.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쓰고요. 자,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은 마찰이 일어나고 마찰은 전자를 주고받는데 전기가 저장이 되고 그것이 전기가 쌓였을 때 잘 통하는 물체와 접촉하면 그때 이동해. 뭐뭐다, 뭐뭐여서 뭐뭐야. 인과 그 해당 부분 시험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 이런 전기를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습도나 마찰하는 물체의 성질, 마찰하는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전자를 잘 잃는 성격과 전자를 잘 얻는 성격에 대해서 또 소개해주는 예시도 들어있었죠. 여기 보시면 중간 3,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불꽃으로 크게 위험할 수도 있고 반도체 이런 것들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로운 경우도 얘기를 했었죠. 이 설명은 대조적인 설명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복사기나 집진기, 랩 같은 것들은 이러한 경우로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둘 다 예시. 정전기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습도나 마찰하는 물체의 성질에 따라 그러니까 습도, 물을 마시거나 가습기를 들거나 하는 것들, 플라스틱 제품, 특히 합성섬유 같은 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 들이는 거. 그래서 여기 봐는 예시가 먼저 입김 불어서 습도 유지하거나 물건 정리가 될 것 같으면 손톱을 살짝 건드려서 잡거나 이런 것들이 사례를 들어서 제시해 주는 거. 내용 마무리는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 요약하고 마무리하면서 끝내는 거. 제안도 들어가 있다. 여기 보면 예시. 얘는 쉽게 잃고 플라스틱은 쉽게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분석.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구성되어 있다. 분석입니다. 자, 전기와 정전기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거 만약에 외우면 내시니까 외우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제시된 글 속에서 찾아서 풀면 됩니다.
때문이다 이런 게 이유예요. 인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 특히 뭐에서 뭐가 되고 뭐에서 뭐가 되고 뭐에서 뭐가 돼서 정력이 발생한다. 인과입니다. 자, 건조할 때 잘생기고 저런 합성섬유, 합성섬유 이해가 할 수 있겠고요. 방지하기 위한 방법, 음, 중화시키는 거, 습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어, 합성섬유는 천연섬유.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자, 질문 던져서 했고, 정전기란 정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 그래서 정자를 조용하다 정자를 썼고,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이는 물. 이런 게 차이점, 대조 여기까지 다. 자동차 문손잡이 수에 타봤을 때 이런 것들 다 예시. 자, 정의 여기 인과 인과라고 해야 되나? 때우니까 인과. 자, 여기 이롭지 않은 점, 해로운 경우 나왔고 복석이나 집중기에는 이로운 경우, 대조, 차이점. 공통점은 비교라 그랬어요. 적절한 습도 유지, 플라스틱 제품한테 주의할 것, 전기를 중화시키는 습관을 들일 것. 마지막 내용 정리하면서 끝나는 것들 지겹죠? 그래도 봅시다. 니들이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설명하는 글쓰기니까 설명하는 글쓰기에는 주장이 없습니다. 설명은 정보 전달이에요. 목적이. 정보 전달하기 위해선 사실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줘야죠. 여기 대전열이 이렇게 저희가 나오고 이것들이 예시로서 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쉽고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어오는 게 쉽죠. 나머지는 정의 설명 이거 다 했습니다. 분석 여기 하나 쓰였고요. 음, 그 정도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쓰기입니다. 우리 어제 했던 거 문제 풀어봤던 거. 요거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순서. 자, 계획하기.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는 목적도 정하고, 설명하는 대상과 예상 독자도 고려하는 것. 요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거. 내용 말하는 건 수집하는 겁니다. 출처도 같이 기록해줘서 수집하는 거고요. 내용 조직하는 건 개요를 작성해. 처음, 중간, 끝의 단계에 맞는 개요 작성. 설명 방법도 어떤 걸 선택할지, 그럼 내용의 순서를 어떻게 짤지 제시하는 순서 짜는 거고요. 그리고 쓰고, 당연히 과정과 끝에 쓰는 건 안 되죠. 여기 맞춘 계획에 맞춰서 쓰는 거고요. 주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출처 밝히면서. 고쳐 쓰기는 어떤 수준에서 여기 수준에서. 글 전체 글이 있는데 주제에서 전체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처음, 중간, 끝은 잘 짜여졌는가? 제목 적절한가? 더 추가할 내용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문단이나 문장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고요. 문단 수준 다시 볼게요.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에서 하나의 중심 내용인데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다면 걔는 빼는 거지. 이거는 단락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고쳐주는 거고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에서 연결어 따지는 것도 문단 범위에서 따지는 겁니다. 문장과 단어 수준의 고쳐주는 연결어 사용 적절성은 아니에요. 대시 분명과 길이는 적절한가, 빠뜨린 글자 없나, 띄어쓰기, 단어 사용, 적절한 단어 사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됐고, 자 계획하기 봐. 무엇에 관했을까? 머리카락, 정보 제공, 목적, 정보 제공이 목적. 잘 모르는 친구들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설명 방법 선택하는 거. 머리털의 낱개가 머리카락, 카락, 정의. 두발형은 이런 세 가지가 있어. 분류인데 실제로는 구분이라고 봐야 되지. 구조로 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어. 이거 분석입니다. 분석. 자, 목표피 얘네들 이런 것들은 정의. 기능 측면과 미용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 때 이런 것도 분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따르면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 세 개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 구성, 다 분석. 기능은 이런 것들이고 만약에 이거였는데 이걸로 고쳤다. 제목 고친 건 글 전체 수준. 그런 데인데 그리고로 고쳐 쓰는 거 문단 수준. 단어 수준에 고쳐 쓰기. 글자 잘못된 거. 음. 여기는 읽어보시면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 수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백과사전에서 머리카락의 뜻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아닙니다.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은 거예요. 신문에서 종류를 찾지 않았습니다. 기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종류는 백과사전. 머리카락 구조는 책에서 어떤 책인지 모르겠네. 얘네들도 책인데 어쨌든 이럴 땐 출처를 꼭 기록해 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본문 보면 여기 구어대사전 정의 백과사전에서 종류 인터랙티브 헤어모드 책 이름인데 모발의 구성 요소 얘네들 기능과 관련된 건 이런 것들. 그건 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개요표 작성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목 그림자를 그리고 문단 수준 물결 문장 단어 수준. 수영도 있었어요. 우리 문제 어제 풀면서 했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처음 부분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자,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거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들에 나올 수 있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빈칸 넣기로. 종류는 분류나 구분,
구조는 분석 이런 것들. 마지막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죠. 정의입니다. 이것도 정의예요. 이거 구분입니다. 종류 나누는 거. 이럴 때 각각 직모가 뭐고 파상모는 뭐고 충모는 뭔지 정의 설명도 나왔어요. 자, 기억에서는 뭐 해줘야 됩니까? 단락을 나눠줘야 됩니다. 처음 부분에서 설명, 호기심을 유발하고 설명 대상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오수질은 이런 거고 문장이 너무 길어. 문장이 길면 잘라줍니다. 그거는 문단이 아니라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장 수준의 길이를 따져가지고 이것들은 잘라서 써줘야 되는 거고요. 평소 자신의 샴푸를 사용하며 머릿결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중심, 하나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죠. 문단 수준에서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봐봐. 요거 나누는 거 무슨 수준? 단락을 나누는 건 글 전체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니은이 너무 길어서 짧아야 되는 건 문장 수준입니다. 문장 수준. 중심 내에서 벗어나는 이것들 따져야 되는 건 그래서 단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단락 수준입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글 전체 수준에서. 그래서 문단을 구분하라는 건 글 전체 수준입니다. 자, 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글의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처음 중간 끝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인가?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 따지면 글 전체. 추가할 내용이나 보조자료는 없나? 이런 것들도. 자, 이번엔 문단 수준에서는 한 문단 안에서 중심 내용을 벗어난 거. 얘가 벗어났지. 그냥 빼야지. 그래서 요거는 문단 수준에서 특정 문장을 삭제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 앞뒤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 이런 것들은 연결어, 접속어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자, 갑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요. 자, 문장이나 단어 수준. 뜻은 분명한가? 길이는 적당한가? 잘못 쓴 글자는 없는가? 띄어쓰기 올바른가? 수준에 맞는 단어는 사용했나? 리을. 완화를 어려워할 것 같아서 줄여준 대로 고쳤다면 단어 수준에서 고쳐 쓴 거죠. 문장이나 단어 수준.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요? 지나치게 길어서 여러 문장으로 쓰는 거. 길이 때문에 쓰는 거. 문단 수준입니다. 아우, 리을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 때문에 고쳤어. 이것도 문단 수준. 아니, 문장 수준. 여기에서 보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보시면
머리카락의 기능입니다. 뭔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 중 첫 번째, 노폐물 배출입니다. 머리카락이. 뭘 없애야 돼요? 문제가 이상한데? 보시면 먼저 머리카락은 노폐물을 배출한다. 오케이. 수은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이 우림에 쌓이면 위험한데 머리카락 이런 성분을 끊임없이 오케이. 그다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몸속에 들어간 중금속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녹차를 자주 마시는 이 부분은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니은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 글 전체 수준에서. 그렇다면 얘는 버려야죠. 녹차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머리카락의 기능이니까. 자, 또한 머리카락은 보호한다. 무엇을 보호한다가 없습니다. 빠져 있죠. 우리의 뇌를 빠져 있어서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고쳐쓰기 단어 수준에서 빠진 글자 단어 차이가 없는 거. 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뭐 또 해줄까? 문제 풀어줄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얘들아, 끝.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 나눠줬던 거 있잖아.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봐. 꼭. 알았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했어. 호령, 자니? 아니요. 음, 수업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문제 풀어봤고.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